읽고 싶은 책이 생겼나요? 책방 가기 전엔 책방 기자. 네, 책을 통해 보는 세상 이야기 책방 기자 시즌2 1-2화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희 지난번 리스크의 과학 다뤘었는데요. 이어서 저희가 남겨놨던 화두 다시 한번 논의를 좀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두 분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북입니다. 지난번 1-1화에 이어서 저희가 준비했던 것들 마저 좀 얘기해야 되잖아요. 특히나 지난번이 사실 원북씨가 아주 맹활약을 했습니다. 예. 본인의 과거사를 꺼내들면서 아주 진솔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오늘도 저희 좀 기대해도 되나요? 제 가슴 아픈 이야기를 팔면서 이제 팟빵을 키우고자 하는 욕심을 드러냈고요. 이전화는 아무래도 책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해외 사례가 많았어요. 맞아요. 이게 미국인이 쓴 책이다 보니까 좀 국내 사례와는 좀 적합하지 않은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 화에서는 좀 한국에 맞춰서 리스크를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어쨌든 준비된 이야기들 쭉 한번 이어가 볼 텐데 오늘 방금 원북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얘기가 좀 중심이 될 겁니다. 제일 먼저 좀 얘기해보고 싶은 부분은 어쨌든 이 리스크,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사회에서 리스크에서는 이 코로나19 절대 빼놓을 수가 없죠. 벌써 지금 코로나19 국내에 첫 확진자가 나온 지도 2년이 넘었어요. 2년째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이게 뭐 단순히 주가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걸 넘어서서 생활까지도 다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되게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잖아요. 특히나 왜 기사 보면은 자영업자들 얘기가 사실 계속 나왔죠. 거리두기가 늘어났다 줄었다 늘어났다 줄었다 할 때마다 반응이 나오고 도저히 못 살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실제로 주변에 뭐 좀 친하신 분들의 얘기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제 주변에 뭐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서 뭐 간접적으로 그냥 얘기를 듣는 거, 이제 취재하면서 들은 거로만 이야기 드리자면 2년 동안 아무래도 장사가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제가 사는 곳만 하더라도 가게문들이 정말 많이 닫았고, 뭐 대표적으로 뭐 제가 대학가 근처 사는데 하숙집이나 그런 이제 임대집들이 안 나간대요. 왜냐면은 다 이제 집에서 원격으로 하니까. 원격 강의를 하니까 그 하숙집들도 안 나가서 디스카운트를 해서 방을 내놓을 정도니까, 그럼 그 근처 상권이 정말 이제 대학생들이 없으니까 많이 힘들었고, 진짜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뭐 저 학교 선배 같은 경우는 그 대표적으로 이제 국회 앞에서 시위까지 할 정도로 그 협회를 만들어서 좀 본격적으로 대응을 할 정도로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영진 씨도 그런 모습들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기자 생활을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보통 저희 연차 때들 되면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들으러 이제 항상 보내잖아요. 많이 가죠. 많이 가죠. 근데 이게 정말 하루하루 느끼는 게, 정말 초반부에 갔을 때는 그 이제 힘드신 분들이 너무 힘들다 하면서 이렇게 막 얼마나 힘든지, 수익이 얼마나 줄었는지 이런 걸 막 이야기를 잘 해주세요. 또 이제 또 뭐 자식뻘 되는 이제 좀 애들이 쭈뼛쭈뼛 와서 물어보면 다 말을 해주시는데, 이게 코로나가 2년 넘게 되니까 이제 그분들도 이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쵸. 아니, 기자놈들이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힘드냐고 물어보는데 약간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계속 와서 힘드냐고 하니까, 그래서 그분들도 점점 이제 체념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거 좀 그만 물어보세요, 우리는 이제 그런 거 이야기 안 해요 하는 분도 계시고, 제일 슬픈 거는 이제 가게 자체가 이제 텅텅 비어버리는, 명동이나 뭐 종각에도 좀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고, 되게 좀 그런 분위기가 바뀌는 게 느껴졌습니다. 예. 네, 그런 케이스들 되게 많이 봤죠. 심지어 진짜 코로나 직전에 회사 퇴직하고 퇴직금으로 막 어떤 가게를 차리셨다거나 이런 분들의 사연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그 타이밍에 그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던 거잖아요. 이게 정말, 예, 리스크가 예측이 되는 부분이 있고 예측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코로나19가 이렇게 찾아오고 2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거리두기도 이렇게 강화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그래서 그 사연을 듣는데 이분이 리스크를 안 피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어떤 뭐 고위험의 리스크에 도박을 건 것도 아니고 그냥 적당히 퇴직금 가져와서 가게 운영하면서 망하지 않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보자 이렇게 다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돼버리니까 정말 약간 빛을 잃은 사람의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게 삶이 팍팍해지고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나오면서 사실 이 보험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의 이 중요성도 더 강조가 되고 있잖아요.
저희도 뭐 그런 역할 할 수 있는 제도나 시스템 많이 마련이 돼 있긴 한데 그럼에도 이 코로나19는 처음 맞아본 거니까 좀 이런 부분에서는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제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취재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겪게 되기도 하고 실제 생활하면서도 저희가 보게 되기도 하니까 혹시 그런 부분들 좀 떠오르신 게 있으신가요? 지난 1월에 뭐 자영업자분들이 299명이 이제 릴레이 삭발식을 했어요. 릴레이 삭발하면서 우시면서 정부를 향해 목소리 치신 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매출 피해가 일어난 모든 자영업자의 피해를 전액 이제 소급 보상해달라. 근데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좀 애매하거든요. 이 기준을 정하는 것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그럼 법안을 지금 만들어서 소급 적용해야 된다? 이것도 되게 법적으로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이게 되게 치열한 다툼이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래서 대선 후보들 분들도 자영업자 정책을 좀 공약으로 계속 내걸고 있잖아요. 이게 제가 그래서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진짜 그분들의 지금 2년 동안의 힘듦을 제가 뭐 감히 공감한다라고 감히 이렇게 앞서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힘드시겠죠. 지금 이 지원금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지원금 가장 최근 나온 지원금 발표를 보면은 이게 정액으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금액이 정해져서 나와 있는데 맞아요. 이게 사실 1,000만 원도 되지 않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몇백 단위의 돈인데 물론 뭐 몇백 단위의 돈 작다 함부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이분들이 몇 달, 뭐 길게는 1년 넘게 2년 가까이 피해를 입어오신 것을 생각을 하면은 너무 적은 금액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특히나 좀 몰려있는 상권에 가보면은 한 달 낼 월세 값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영진 씨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좀 개선이 필요할까요? 지금 또 한국에서 지원을 하고는 있겠지만 또 이제 당사자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고 또 실제로도 그쵸.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이게 그쵸. 고정비로 계속 나가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심리적으로도 좀 답답할 것 같은 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올해 뭐 6월 하면 땅 하고 끝납니다. 약간 이런 거면 좀 내가 그래도 좀 참아봐야겠다 이건데 이게 사실 뭐 계속 뭐 2주 연장, 4주 연장 하면서 끝이 안 나버리니까 오히려 지금 확진자 수는 역대급으로 계속 올라가고 이러니까 이런 좀 심리적 스트레스도 더 클 것 같고 오히려 이러니까 정말 더 견디기가 힘들 것 같아서 좀 어떤 확실한 좀 신호를 줄 필요는 있지 않아 정부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에서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어쨌든 양측이 한쪽은 정부, 다른 한쪽은 자영업자라고 생각을 해보면 둘 다 지금 현 상황을 놓고 리스크 분석을 하고 결정을 하고 있다라고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코로나19가 국내에서 시작된 지 2년 가까이 됐고 또 거리두기 강화한 지도 1년이 넘었죠. 그간 뭐 여러 가지 변화는 있었지만 그 사이에 참았잖아요. 많이 참았죠. 많이 참았죠. 많이 참았는데 협조를 어쨌든 정말 잘해주. 그쵸. 대한민국만큼 협조를 잘한 나라가 없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지원금들이 중간중간 어쨌든 나왔지만 뭔가 만족스러울 만큼 오지 않았고 상황은 점점 힘들어지고 방금 영진 씨가 얘기한 것처럼 끝나는 상황에 대한 어떤 예측도 안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모두 총합해 봤을 때 리스크 분석을 하면은 이번에는 어쩔 수가 없다. 이번에는 어떻게든 그동안의 피해 보상을 좀 최대한 받아낼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하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고 정부 입장에서도 그럴 거예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끝나는 상황이 예측이 안 되니까 언제 어떻게 끝날지 예측이 안 되니까 지금 예산을 이렇게 풀어. 한번 확 풀었어. 근데 이게 또다시 더 장기화가 된다. 이러면은 또 속수무책의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 한번 풀었으니까 다음에도 비슷한 수준으로는 최소한 풀어야 하는데 적은 금액은 아닌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양쪽 다 이 리스크의 관점에서 저희가 어쨌든 리스크 책을 다루니까 리스크의 관점에서 봐도 이게 첨예하게 갈릴 수밖에 없겠구나. 바라보는 방향은 분명 같을 텐데 결국 최종적으로는 근데 입장이 다르니까 리스크를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다르게 지금 해석이 되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자영업자분들한테 계속 버티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일단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해달라는 게 제일 급선무라고 보여지고, 일단 정부가 좀 리스크의 분석에 있어서 실패했다라는 걸 좀 인정해야 되지 않나. 어찌됐건 2년 가까이 협조를 했고 국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하는 결과물을 내놨다라고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실패했다. 리스크 분석. 그리고 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표현하자면 사상 초유 미증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이러스 하나가 이 글로벌 시장을 이렇게
폐쇄할 정도로 영향을 끼칠 거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그 리스크 분석,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가 분석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았다라고도 보여지기도 하고요. 영진 씨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원북 씨는 거리두기, 그러니까 방역 지금 강화 조치를 좀 풀어서 그 이전만큼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영업 이익 자체가 늘어나야 한다. 요 얘기잖아요. 영진 씨는 여기에 또 플러스 알파로 할 만한 게 어떤 게 좀 있다고 보세요? 네, 저도 큰 틀에서는 생각이 비슷하고요. 이제 거리두기를 해왔지만 거리두기를 결과적으로는 초반보다 지금이 훨씬 확진자 수는 배로 늘어났고 그런 걸 볼 때 좀 더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정말 그냥 표현만 위드 코로나인 게 아니라 이 정도면 위드 코로나지 싶을 정도로 좀 정책을 재구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또 백신 보급이 굉장히 좀 확산이 잘 됐고 저희가 또 한국 분들이 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또 이런 코로나에 감염이 되더라도 또 이전보다는 치명률이라든지 아니면 좀 그런 후유증이 좀 훨씬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좀 거리두기 지침, 방역 지침을 좀 재설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좀 지금 계신 분들 어느 누구 하나 이런 좀 전 국민들의 절규를 다 귀담아 듣고 있을 거라 믿기 때문에 좀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코로나19가 자영업자분들한테 큰 타격을 입혔고 또 타격이 되게 많이 여러 군데서 많이 받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주식시장이죠. 코로나19 시작되면서 곤두박질 쳤다가 어쨌든 경기가 다시 살아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쭉 올라와서 코로나19 상황임에도 최고점을 찍는 그런 이제 케이스가 벌어지기도 했는데 그래서 위기임에도 오히려 이 주식시장에서는 한국 코스피 시장에서는 수익률이 높았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원북 씨는 물론 투자를 안 하신다고 하셨지만 각자 지금 하는 사람들 주식 수익률을 어떤지 일단 궁금합니다. 어때요? 영진 씨 좀 어때요? 지금 마이너스인데요. 크게 마이너스는 아니고요. 이제 이 정도면 수업비라 할만하지 이 정도. 네, 그렇습니다. 영진 씨는 투자 전략이 어떻게 돼요? 저는 사실 한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정석적인 분산하고 섹터 안 겹치게 하고 적당한 숫자 그리고 좀 보수적인 PER, PBR 좀 상당히 따지면서 투자를 했는데 그렇게 투자를 하면 돈을 법니다. 돈을 버는데 약간 옆에는 이렇게 침팬치 투자라고 하죠. 이제 침팬치인데 앞자리가 나랑 달라 수익률이 이러면 약간 화나네? 약간 그리고 이제 약간 나도 침팬치 할래 하고 이제 침팬치 됐다가 결국에 돈을 잃었죠. 침팬치가 될 거면 빨리 되는 게 낫다. 이게 지난 마지막 교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영진 씨는 어쨌든 쭉 그냥 이어서 계속 가시잖아요. 저는 쭉 가지는 않았고 이제 하는 시기가 있고 안 하는 시기가 있고 들락날락 그냥 하는 식으로 했었거든요. 물론 단타는 하진 않습니다. 단타는 하진 않고 지금은 최근에 장이 좀 안 좋잖아요. 정점을 찍었다가 이제 지금은 좀 내려가는 당분간은 다시 상승 곡선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좀 낮지 않겠냐 이런 상황이라서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물려 있고요. 세게 물려 있고요. 예. 근데 지난 코로나19 2년 동안 상황을 좀 지켜보면 수익률은 괜찮았습니다. 수익률은 순위가 자연스럽게 매겨지네. 근데 이게 보통 작년이랑 20년도 말은 불장이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빨간색 정말 빨간색이죠. 웬만큼 큰 잘못을 하지 않는 이상 가만히 놔둬도 따는 장이었기 때문에 영진 씨가 뭘 투자했는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아니 이걸 알려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익을 위해서? 저는 근데 작년까지는 수익률이 평균보다 높았고요. 올해 1월 한 달 만에 다 날렸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저는 작년까지는 수익률이 일단 100%는 넘었어요. 네, 100%는 넘었었고 그래서 재미를 봤는데 그때 그런 유혹이 진짜 들더라고요. 솔직히 저 최대한 참으면서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이게 피같이 번 돈으로 정말 개같이 일하면서 번 돈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게 조금이라도 날아가면 아주 속이 쓰리잖아요. 그래서 1-1화에서 원북 씨가 얘기했던 그런 일화들 그런 마음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솔직히 돈을 벌면 내가 이게 시드가 더 컸으면 수익률이 100%면 훨씬 더 큰 돈이 내 수중에 들어왔을 텐데 너무 아쉽다.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선택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 꾹꾹 참았어요. 진짜 손을 누르면서
그때 오히려 나왔어요. 돈 벌었을 때 그냥 다 빼고 한 몇 달을 쉬었습니다. 거의 한 10달을 쉬었어요. 현명한 투자죠. 예, 현명한. 예. 그렇게 했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했다가 이제 다시 한번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 타이밍을 지금 잘못 잡았네요. 진짜 공포에 사라고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정말 사려고 생각이 든다는 것 자체가 공포가 아니고 그러니까요. 진정한 공포는 사야 되는데 지금 다 물려 있어서 살 수가 없을 때 이도저도 이제 할 수 없는 그때 이제 진정한 공포가 시작됩니다. 진짜 정말 쾌활한이 아니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용자분은 이런 물려 있는 상황에서 뭐 그래 손절 간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인데 저는 그 정도 결단은 지금 내리진 못하겠네요. 일단 올해 초는 장이 안 좋습니다. 왜냐면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미국에서 미국 파월 의장이 이제 금리를 올린다고 언급을 했고 골드만삭스는 이제 시중 유동성을 걷어들이는 양적 긴축 시점을 2020년 12월에서 7월로 5개월 앞당길 거라고 이제 미 연준이 그러면 이제 4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할 거라고 전망을 했어요. 그리고 파월 의장도 이제 청문회에 출석해서 금리를 예상보다 빠르게 인상하겠다. 3월이면 이제 자산 매입 종료, 이제 테이퍼링을 종료하겠다라는 건데, 이제 그러면은 시중의 유동성, 그러니까 시중의 자금이 이제 빨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은행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나라나 신흥 국가들에서는 자금이 다 이제 선진국으로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이 많이 힘들 것 같고 실제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실제로 2021년 1월에 코스피 거래대금 일평균 거래대금이 26조였어요. 근데 작년 12월 9조 9,200원 수준으로 거의 뭐 3분의 1가량 줄어들었고 그래서 지금 빨리 코스피에 들어가신 분은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자가 그 상황에 맞춰서 리스크 대응할 전략을 좀 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저는 뭐 1-1화에서 그런 얘기 잠깐 드렸었는데 정말 가만히만 있어도 돈을 버는 불장에 들어왔던 많은 개미분들이 이번 2022년 초반 그리고 2022년에 장세를 통해서 대거 빠져나가시지 않으실까. 그래서 뭐 이런 표현은 조금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지만 쭉정이들이 좀 사라지고 결국에 좀 이렇게 알짜들이 남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여러분들 제가 있습니다. 저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도 과연 쭉정이가 될지 그런 알짜배기가 될지를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저희가 주식 투자 어떻게 하는지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얘기를 해봤고 이 책에서 주식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언급이 되는데 그중에서 특히 리스크 전략을 어떻게 짜고 어떻게 예측을 해서 갈 거냐 관련해서 이 매수 기법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용어들도 나오는 건데 풋옵션, 콜옵션이 나옵니다. 이게 풋옵션, 콜옵션이 정확히 어떤 의미죠? 정해진 옵션 거래인데 특정 시점에 그 이전에 팔 수 있는 권리를 풋옵션이라 그러고 특정 시점 또는 그 이전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이제 콜옵션이라고 합니다. 콜 부른다는 거죠. 내가 살게 이런 거. 네, 일단 그렇게 되는데 이 풋옵션, 콜옵션이 설명이 되는데 뭐 저희 중에 이거 활용해본 사람이 있나요? 옵션 거래까지 했으면 이제 제가 지금 이거 녹화를 안 하고 지금 뭐 이렇게 뭐 이제 짬짬이 뭐 배달 알바를 하든지 뭐 그걸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아니 이게 사실 제일 알려져 있는 게 옵션 거래는 진짜 위험하다.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게 말 그대로 리스크가 크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리스크를 좀 감당하는 성향이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옵션까지는 손대보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말 그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주식을 조금 더 이렇게 좀 강하게 배팅을 해본다는 의미지 뭐 옵션을 활용한다거나 레버리지를 막 최대로 끌어본다거나 이런 것들은 못 해봤거든요. 영진 씨는 좀 어때요? 저는 이제 그 5글자 레버리지 충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충은 이제 충실하다, 레버리지에 충실한 스타일, 레버리지에 충성한다 이런 충입니다. 예. 네. 그래서 주로 이제 3배짜리 역시 이제 그 사나이 클럽이라고 하죠. 미국에 3배짜리 상품이 많은데 약간 좀 느낌 오는 걸로 골라서 하면 되는데 이제 그러다가 지난 한 달 사이에 다 날렸고요. 주변에 혹시 이렇게 옵션 거래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나요? 지인 중에 혹시 있으세요? 제 주변에 옵션 거래까지는 아닌데 비투하는 분들은 정말 많습니다. B2가 진짜 요즘 진짜. 근데 특히나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금리가 너무 올라가지고 B2도 이게 부담이 작지는 않잖아요. 이제 큰일 났죠. 아까도 말했지만 의장님께서 4번 올린다 그랬기 때문에 만약 변동금리로 엉클하신 분들은 이자 감당하기 쉽지 않아서 이제 자산을 빨리 내던지지 않을까 시장에.
근데 또 아까도 말했지만 시중에 유동성이 빨리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던진다고 사가는 게 아니거든요.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거래라는 게 이게 내가 파는 게 그냥 파는 게 올려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쵸. 내가 올려놓은 걸 누가 사가야 끝나는 거잖아요. 중고나라에 내가 올려놓는다고 해서 그 물건이 사라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한테 연락이 와서 거래를 마치는 순간까지 긴장감 놓칠 수 없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 맞습니다. 아닙니까? 지금 주가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도 하락세를 지금 전환한 상태고요. 비투하신 분들은 진짜 조금 위험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뭐 얘기 나온 김에 저희 뭐 부동산 얘기로도 한번 가보죠. 뭐 리스크라는 게 뭐 주식 그런 돈거래에만 적용된 건 또 아니잖아요. 이런 부동산 거래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건데 오히려 금액이 훨씬 크고 또 장기간 묶여 있을 가능성도 높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리스크가 따르게 되는데 뭐 대한민국 부동산 불패 신화는 지금 뭐 좀 오랜 기간 이어져 그쵸. 왔죠. 거의 한 이제 10년 가까이 됐는데 불패 신화 이어질까요? 일단 경제부 기자로서 올해 초의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작년 말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거래 건수가 거의 역대 최저급이었고 그리고 이제 1월부터 노도강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연끌을 해서 집값 상승을 경유했던 이제 노원, 도봉구, 강북 거기서 집값 하락이 시작됐고 최근 2월 10일에 강남 4구가 20개월 만에 하락세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인상하면은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도 오르기 때문에 연끌하셨던 분들이 과연 이걸 버티면서 집값을 하락세를 막아낼 수 있을까? 그게 초점인 것 같고 부담이 진짜 많이 올라갔으니까요. 그렇죠. 지금 전망만 봐도 4%에서 5%까지 올라가서 최대 뭐 7%까지도 바라보는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와 진짜 어마어마하죠. 7%. 그러면은 뭐 연끌하신 분들이 아무리 대기업 부부라고 해도 좀 감당하기 쉽지 않을 거다. 그러면 이제 그때 매물을 내놓을 거고 만약 정부에서 이제 공급망까지 풀게 되면 집값이 좀 잡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전망들이 정말 슬슬슬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영진 씨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반대로 부동산은 승리합니다. 이게 적어도 뭐 수도권 부동산이다, 뭐 서울 부동산이다라고 하면 그냥 뭐 어차피 길게 가면 결국에는 다 승리할 것 같고 이게 뭐 지금 사실 좀 떨어진다고 해도 이게 거의 2배가 됐잖아요. 뭐 100% 수익 그쵸. 봤으면 이 정도는 이제 뭐 조정이다. 이 정도 건강한 조정이다. 그것도 이런 뭐 오히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집이 없기 때문에 빨리 떨어뜨려 주십시오. 이번 대선 투표 잘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래서 어쨌든 부동산이 지금 전반적으로 내려오는 추세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옥죄어 놨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올라가는 게 오히려 비정상적인 그쵸. 거죠. 네. 일단은 지금은 아주 강력한 드라이브 규제가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어쨌든 지금 그 순서, 영향받는 순서를 분석을 해보면 이런 제도들이 연이어 강력한 규제를 등에 업은 제도들이 시행이 됐고 그게 반복이 돼서 누적이 되니까 이게 가격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제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될까? 그게 저는 궁금한 건데 물론 이제 그때 공급망으로 그 영향을 대체해서 가겠다는 게 장기적인 정부의 플랜인 건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를 만약 가정을 한다면 근데 이 제도가 오래 가져갈 수 있는 제도는 아니에요. 아까 원목 씨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가계부담이 너무 커지는 거죠. 그렇죠. 아니 숫자로 7%라고 하면 이게 감이 안 오실 수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사를 했잖아요. 이사해서 네네.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원래 제가 지난번에 살던 집 전세대출 받았던 게 2019년이에요. 2019년에 받았는데 그 당시에 전세대출 금리가 한 2.2%? 2.3% 정도였어요. 1금융권에서. 네. 전세대출 받은 금액은 비슷해요. 근데 최근에 12월 달에 전세대출을 다시 받았죠. 여기 이사를 네네 하면서. 맞아요. 그때 받았는데 일단 최소 시작이 뭐 3.5, 3.6 많이 여기서 올랐네요.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 넘게 일단 올랐잖아요. 이게 말이 1%인데 월 나오는 제가 내야 하는 이자 금액을 생각해 보면 뭐 10만 원, 20만 원, 최대 30만 원 이렇게 올라간 개념이거든요. 집을 사기 위해서 담보대출을 하시고 뭐 신용대출보다는 어쨌든 주택담보대출은 금리가 좀 그쵸. 낮으니까 특히나 초반에 받으셨던 분들은 2%대 뭐 높아봤자 3%대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올라간다? 금리가? 한 1%, 2% 이렇게 올라간다? 그럼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거거든요. 일단 한국은행에서도 자칫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제 금리가 오르고 가계부채 상환이 부담이 커지면서 최악의 경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을 작년 하반기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쵸. 이게 그러니까 국내 경제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해외 물건을 잘 팔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수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각자의 소비 활동이 있어야 어쨌든 경제가 맞습니다. 돌아가는 거거든요. 왜냐면 소상공인부터 시작해서 대기업까지 결국에는 누군가 물건을 사야 유지가 되는 건데 단순히 해외 교역만 해서 그게 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 맞습니다. 아니잖아요. 근데 소비를 하려면 소비를 할 돈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걸 다 빚 갚는데 써버리면 당장 소비를 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 잃어버린 20년이라는 게 말 그대로 그러니까 정체된다는 거거든요. 뭐 어떻게 이게 소비가 잘 되고 흥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소비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되게 다 그냥 억죄고 그런 사회가 되는 거라서 충분히 그런 우려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저 보긴 봅니다. 저도 고민이 되는 시점이 있긴 해요. 이게 이런 방식으로 어쨌든 부동산 가격을 일시적으로 지금 잡은 건데 이걸 언제까지 가져갈 수 있느냐 저는 조금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요. 부동산 얘기도 저희가 잠깐 다뤄봤고 이 책의 저자가 원북씨 그 저자 소개 설명할 때 네. 책 저자 이야기하면서 되게 여러 가지 키워드를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은퇴 관련한 게 있었잖아요. 그쵸. 이분이 은퇴 관련해서 전문가시죠? 은퇴 플러스 리스크 관련해서 전문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은퇴 이후의 삶을 생각해 봤을 때 리스크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맞죠. 예, 은퇴 이후에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게 어쨌든 저희 셋 다 지금 직장인이니까 그쵸. 월마다 정기적으로 근로소득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욕을 하면서도 월급날에는 기쁜 마음으로 받고 저희가 살아갈 그쵸. 양식을 얻고 아, 저는 사장님 전 욕을 하지 않습니다. 아, 이렇게 말을 뺀다고요? 네, 그런데 은퇴 이후에 가장 달라지는 건 어쨌든 그 근로소득이 사라진다는 거죠. 은퇴라는 게 그렇죠. 결국에 우리가 하는 일에서 손을 뗀다라는 맞아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이 없어져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월마다 어떻게 살 거냐, 어디서 나오는 돈으로 살 거냐, 저축해놓은 돈으로 살 거냐, 아니면 투자해놓은 돈으로 살 거냐, 뭐 제3의 소득을 만들 거냐, 뭐 다른 뭐 일자리를 구할 거냐 여러 가지 의문들이 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은퇴와 리스크는 빼놓을 수가 없는 건데 은퇴 계획이 있으세요? 지금 은퇴하면 거짓골을 물면해서 전 열심히 회사를 다닐 예정이고 이게 뭐 기자 월급이 박봉입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도 못하게 생겼어요. 팟캐스트에 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지 씨는 혹시 아니, 뭐- 은퇴 계획이란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 뭔 소리 하나 계속 듣고 있다가네. 깜짝 놀랐네. 아, 은퇴는 이제 계획이라기보다는 목표죠. 아, 은퇴할 수 있도록 돈을 확 당기고 싶다. 아. 파이어 하고 싶다. 예, 맞아요. 항상 파이어 세 글자를 가슴에 품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은퇴를 바라보기 좀 이른 시점이긴 합니다만 은퇴가 또 이거랑도 빼놓을 수가 없는 게 결국에는 그때 새로운 소득을 못 만들 거면 최대한 모아야 되니까 최대한 쓸 일을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저희 같은 이제 젊은 세대가 왜 애를 안 낳고 왜 결혼을 못 하고 이거랑 결국엔 연결되는 부분 맞아요. 아닙니까? 거기 나가는 돈이라도 아껴야 내가 은퇴하고 나서 거짓골이라도 맞아요, 면하니까 맞아요. 예, 그런 점인데 근데 또 한편에서는 이 파이어족 방금도 영진 씨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파이어족이 요즘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추세죠. 파이어족이 뭐죠?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일단 뭐 경제적 자립을 조금 빠른 시기에 이뤄내서 좀 조기 은퇴를 하려는 사람들을 이제 파이어족이라고 지칭하는데 이게 원래 미국 같은 데서 좀 2010년대 초반에 나왔다가 이제 한국으로까지 좀 이어지게 있는데 그래서 40대 빠르면 30대 후반 늦어도 한 40대 중반에 모든 자산을 잃어놓고 은퇴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런 은퇴한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고 생각보다 있어요. 나와요. TV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나오고 특히 요즘 이제 인터넷에 왜 개별 강의 프로그램 갖춘 사이트들 많잖아요. 플랫폼들이. 거기엔 정말 많아요. 이런 케이스가.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30대, 40대 은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것만 따라하면 월 1,000만 원 벌 수 있습니다. 거의 뭐 약간 진짜 되게 현혹되기 쉬운 말들을 단 그런 파이어족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뭐 일종의 사회적 현상이죠. 뭐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우리 사회가 너무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있다 생각해요. 특히 뭐 대표적으로 인스타그램만 보더라도 너무 타인과 비교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이런 파이어족 분들도 타인한테 나 이렇게 살아 이렇게 자랑하면서 근데 자랑하면서
아니 뭐 조용히 사는 것도 아니야. TV도 나오고 뭐 유튜브도 찍고 책도 내고 화나셨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저는 그렇게 좋게 보진 않거든요. 이걸 통해서 좀 노동의 가치가 전 정말 소중하고 사회적 인간으로서 사회적 동물로서 살아가는데 이 노동의 가치가 이렇게 저평가되는 상황은 좀 우려스럽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나 정부에서 좀 이런 분배 정책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게 이런 사회적 현상을 좀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되게 파이어족 분들을 보면서 항상 두 가지가 궁금했어요. 첫 번째가 옛날에는 뭐 주식으로 100억 번 누구 뭐 주식으로 뭐 200억 번 이렇게 나가는데 요즘은 뭐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 이렇게 하는데 맞아요. 표현이 어느 예, 순간 달라졌어요. 그 경제적 자유의 범위는 어느 정도일까? 몇십억부터 경제적 자유인가? 이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또 개개인마다 또 들어보면 취재할 때 보면 다 또 그게 다른 한도가 억 단위인 사람도 있고 정말 뭐 10억, 100억 단위 그게 다 달라서 이것도 좀 되게 궁금했고 두 번째로 궁금한 거는 진짜 파이어족이 맞나? 왜냐하면 파이어족을 했는데 물론 뭐 취미로 책을 내고 뭐 취미로 유튜브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의 어떤 수입 포트폴리오가 기존에는 임금 소득이었다면 이제는 뭐 금융 소득이 한 뭐 70%고 나머지 30%를 뭐 책이나 아니면 뭐 유튜브 이쪽으로 당겨서 어떻게 보면 좀 수입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한 게 아닌가. 약간 이게 파이어의 실체가 아닌가. 예.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은퇴를 한 게 아니라 그쵸. 분야를 바꿨다. 예, 이제 강의를 해서 이제 강의 수익률을 올리는 거죠. 저처럼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물론 진짜 찐 파이어도 계시고. 근데 저도 진짜 근데 이분들 보면서 일단은 솔직히 부럽다는 생각 많이 하죠. 많이 했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이렇게 되고 싶죠. 그러니까 일을 하는 건 좋긴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은퇴를 하면 막상 또 아쉬울 것 같긴 해요. 막상 아침에 출근을 안 하게 되고 뭐 하는 일이 없게 되면은 여유로울 수는 있겠지만 좀 아쉬움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은퇴가 마냥 좋은 걸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 단어 용어 경제적 자유,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에서 진짜 자유를 얻게 되면은 사람이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여유가 있으면 이게 좀 쫓길 때는 더 크게 화날 일도 덜 화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게 삶 전반에 좀 적용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긴 했고, 근데 노동의 가치가, 그러니까 노동소득의 가치가 너무 낮아지는 건 안 된다. 근로소득의 가치가. 그러면은 진짜 모두가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망한 거랑 비슷한 케이스로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럼 굳이 내가 열심히 일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일하는 거의 가치는 별로 안 높은 거잖아요. 그거보다 오히려 자본소득이나 다른 불로소득에 의한 게 더 커지게 된다면, 그때 저희 중학교 때인가요? 고등학교 때인가요? 그 책이 나와서 되게 유행을 했었죠. 그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그 책에 이제 이런 내용이 이미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사회에 가까워질수록 노동소득의 가치가 너무 낮아진다. 노동소득 이외의 것들의 가치가 너무 높아져서 추월된다. 근데 이게 너무 장기간 이어지면은 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경제적으로도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주장들이 거기서 나오는데, 이 파이어족이 그 맥락이랑도 조금 닿아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예. 자기가 기업을 키워내서 M&A를 통해서 부자 된 건 정말 존경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비트코인 같은 그런 상황을 어찌는 벼락 같은 부자가 되신 분들은 별로 부럽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왜 한동안 그거 되게 있었잖아요. 저희 막 에브리타임이나 이런 앱에 막 그런 거 올라왔다면서 사진 올라오고 그랬는데, 코인으로 이제 뭐 몇백억 맞아요. 벌었다고 현수 막 걸고 퇴사하고 그런 글들이 올라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걸 그럼 바라보시는 시선은 원북 씨는 좋지 않으셨던 거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좋게 바라보는 현상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해서 너무 비정상적으로 거래를 통해서 자산의 증식이 되는 게 온당한가?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인가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대답을 하고 싶고, 자기가 기업을 창업을 해서 그 기업이 어느 정도 사업성을 증명을 하고 그런 과정들은 노동의 가치라고도 보여지거든요. 그런 가치들이 좀 더 우리 사회를 좀 더 유익하고 좀 더 괜찮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으로 만들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파이어족 얘기도 해봤고, 뭐 이야기 이제 저희가 던진 화두들 거의 마무리 시점까지 왔습니다. 앞선 질문들의 이제 뭐 연장선이죠. 저희가 기자로서도 있고 그냥 개개인 각자 한 명의 사람으로서 리스크를 감수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좀 기억에 남는 경험이요. 그런 것들을 한번 또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저희 회사 논조 자체가 약간 사회적인 고발 내용을 많이 다루는 회사인데 그러다 보면은 저희 선배가 딱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팀장이자 선배인데 너가 그 사람 등 뒤에 칼을 꽂기 위해서 너도 너 한쪽에 팔을 내줘야 된다. 예를 들면 뭐 소송을 걸린다거나 기자들이 소송이 정말 많이 걸려요. 뭐 언중에 불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팩트임에도 불구하고 논쟁거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겠죠. 그 아무래도 칼 맞으신 분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보도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송을 걸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크로스 체킹하고 좀 더 취재를 깊이 있고 좀 더 정확한 팩트를 얻기 위해서 발바닥에 불나도록 뛰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뭐 소송 그런 것도 있고 좀 더 작게 가자면 정말 어떨 때 어느 거를 보도해야 된다는 걸 선택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를 계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취재원과의 어떤 관계가 중요하다. 기자는 불가근 불가원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내가 이거 보도하면 얘랑은 그냥 끊기겠구나. 그런데 그런 거 그거를 있죠. 감수하고 할 정도의 가치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끊임없이 스스로가 이제 판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정말 매 순간이 리스크와 연관된 직업이 아니냐 그렇게 그쵸.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기자로서 두 분이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저는 뭐 개인적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자면 그 저희 기자 입사를 위해서 준비를 할 때 같이 했었잖아요. 같이 그쵸. 했었는데 그때 선택의 기로가 있었죠. 왜냐면 그때 제가 암호화폐가 어쨌든 시작된 초반부였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암호화폐 발행한 회사에서 그때 같이 연구 쪽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 이거랑 도저히 그 저희가 언론고시라고 표현을 하죠. 그거 준비랑 병행을 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 되게 그게 좋은 제안이었거든요. 보수도 좋았고 아, 맞아. 기억나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았고 그래서 고민을 정말 몇 날 며칠을 하다가 아 그래도 이왕 하기로 제대로 하기로 한 거 좀 아쉽게 끝나면 이게 내 최선을 다하지 못한 맞아요. 채로 끝나면 영영 그게 좀 남을 텐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도전하려고 하면은 리스크가 너무 커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그때는 이제 그 길을 바꿨고 이후 여기까지 오게 됐던 그런 기억도 좀 나고요. 그게 옳은 선택이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 책방 기자 후원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아, 이 책은 어쨌든 뭐 분류를 하자면 경제 금융 쪽 도서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계발서이기도 해요. 저희 책방 기자에서 자기계발서는 처음 다뤘잖아요. 좀 어떠셨어요? 자기계발서 다뤄보니까 어떤가요?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자기계발서를 다뤄보지 않았다는 것 사실로만 해도 제가 봤을 때 이 세 분은 저 포함해서 이 세 명은 별로 그쪽을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그쵸. 아, 들켰네요. 저는 그렇게 뻔한 말, 그렇죠. 선한 말만 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원묵 씨는 좀 어때요? 저도 마찬가지 뭐 맥락상 자기계발서는 일단 리스크 앤 하이 리턴 이거는 경영학의 기본 기본이자 기본이고 뭐 이분은 그나마 자기 경험 자기가 취재한 걸 썼어요. 뭐 성매매 업소를 간다든가 뭐 마장을 그러니까 간다든가 사실 약간 애매한 게,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경제금융서이기도 하고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 저자가 어쨌든 사창가도 가고 왔다 맞아요. 갔다 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으니까 그래도 약간 좀 살아 움직이는 얘기인 것 같아가지고 좀 맞아. 술술 읽히는 편이 있긴 했죠. 그 부분은 정말 성의가 있죠. 지금 자기가 직접 경험한 바를 썼으니까. 근데 뭐 예를 들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한국의 자기계발서 중에 아프니까 청춘이다 김난도 교수님. 지가 했다. 아니 자신이 뭐 그 대학교 서울대 교수면서 갑자기 20대들의 삶을 평가한다? 어떤 이런 무례함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책으로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짜증나고. 그러고 나서 또 썼잖아요. 그러고 이후에. 나서도 그 돈으로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매년 트렌드 관련 책을 내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수님. 좀 그렇고, 아니 저도 자기계발서 아니 좋아요. 좋은데 좋은 책들도 분명히 있고, 근데 걔 중에 이제 그렇게 약간 좀 이거는 좀 너무하지 않나, 이거는 약간 좀 뭐 이왕 심하게 말하겠습니다, 이건 좀 종이 낭비 아닌가, 잉크 낭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책들도 꽤 있어서 그렇긴 했는데, 뭐 어떻게 보면 그게 뭐 저희 또 편견일 수도 있어. 만약에 자기계발서 중에 좀 괜찮다, 좋은 책이 있다 하면은 언제든 저희한테도 좀 추천을 해주시고요. 저희도 뭐 특정 분야 뭐 이런 책들만 골라서 하는 건 아니니까 언제든 좋은 책 있으면 잘 골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두 분 추천해주고 싶은 개발서가 혹시 있으세요? 그런 건 없는데, 근데 20년도인가요? 2019년도까지만 해도 너무 신기했던 게 출판 업계에서
에세이 열풍이 불었어요. 음. 그럼 뭐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곰돌이 푸 행복한 이름 매일 있어. 이것도 어찌됐건 자기계발서의 연장선이거든요. 근데 정말 이게 요즘은 독립 출판도 있고 뭐 출판이 쉬워지다 보니까 여쭤보고 싶은 거죠. 당신들은 이 돈의 가치를 쓰는 과연 인사이트를 여기에 담았나? 이렇게 이 리스크의 과학을 쓰신 분처럼 직접 취재를 했나? 근데 진짜 그냥 자기 페이스북에 쓸 글을 서점에 내놓는 거를 팔았는데 그게 또 잘 됐네? 그래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고 읽을 책들이 보면은 별로 없었어요. 저희가 봤을 때는. 아무튼 뭐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더 다시 중심을 잡자면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쪽 취향은 아닌데 사실 근데 살면서 좀 그렇게 자기 개발서를 읽으면서 힘을 얻으면 그건 또 되게 좀 나름의 의미 있고 이게 막 엄청나게 문제 예. 해결이 되지는 않아도 그쵸, 그냥 예. 위로만으로도 되게 따뜻해지는 날이 있긴 하죠. 또 그렇죠. 근데 이제 너무 또 그 위로만 계속 받으면 또 사실 또 사람이 중독되니까 그 위로에 이게 약간 그런 거죠. 예. 단짠이죠. 단 거 그쵸. 먹다 보면은 또 짠 게 먹고 싶고 짠 거 먹다 보면 또 단 게 그쵸, 땡기지 그쵸.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삶이 쓰니까 그런 단 책이 당기고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거는 자기계발서의 잘못인가 싶기도 해요. 이제 그 그렇죠. 사회 현상이 쓰니까 잘못된 삶이 거니까. 그렇게 돼버리니까. 예. 그래서 저희 책방 기자도 편식하지 않고 소설도 하다가 또 뭐 다른 경제 경영 책도 하다가 정치도 다뤄왔다가 뭐 자기계발서에도 왔다가 에세이도 갔다가 여러 가지 좋은 책들, 저희의 기준은 좋은 책입니다. 좋은 책. 좋은 책들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소개도 해드리고 또 그 안에서 각치 인사이트를 찾아갈 수 있도록 시즌2에서는 특히 노력하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시즌2 첫 번째 에피소드 1-2화 저희가 리스크의 과학 다뤄봤는데 저희가 준비한 화두 10가지가 됐고 그 10가지를 모두 1화, 2화에 나눠서 다뤄봤습니다. 두 분 좀 어떠셨나요? 근데 확실히 1화 때보다 2화 때가 좀 더 말하기가 편하고 네, 입이 약간 좀 풀렸죠? 예, 적응이 된 것 같고 네. 그래서 좀 1화 때 좀 답답한 모습을 시청자분들이 좀 느끼셨을 것 같은데 이제 2-1화 때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희들의 이제 좀 뭐 어찌 보면은 토론, 수다를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으셨을 텐데 혹시 저희가 이렇게 또 토론과 수다를 해줬으면 하는 책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시즌2 이제 막 시작해서 아직 어설프고 부족한 부분들 많습니다. 뭐 이렇게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은 아쉽다 하는 의견들은 언제든 저희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남겨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피드백 드리고 또 저희 방송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쭉 노력하고 또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콘텐츠 팟빵과 아이튠즈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 이번 시즌부터는 유튜브에도 업로드 됩니다. 어디서든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저희 콘텐츠 많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을 통해 보는 세상 이야기 책방 기자 1-2화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책방으로 고고싱! 읽고 싶은 책이 생겼나요? 책방 가기 전엔 책방 기자